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조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조는 이제 그 38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맹사성의 강호사시가가 있죠. 자,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나오죠. 강호사시가를 보면.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강호의 그 봄이드니 나오고요. 그 다음엔 또 뭡니까?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봄이드니, 여름이드니, 가을이드니, 겨울이드니. 그 각 연의 첫 번째 줄 부분을 밑줄 치세요. 강호의 봄이드니 미치능이 절로 난다. 탕료 개변이죠. 탕료 개변에 금리노, 금 비늘로 된 물고기. 이게 일종의 쏘가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안주다. 요즘에도 뭐 쏘가리 매운탕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 몸이 한가히 엄도 역군은이셨다. 이 역군은이라는 것은 또한 임금의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역군은이라는 게 또한 임금의 은혜이십니다. 강호의 여름이더니 초당, 초가집이죠. 초가집에 일이 없다. 유신한, 믿는, 강판한, 보내나니, 보내는 것이 바랍니다. 이 몸이 서늘해옴도, 이 몸이 서늘하게 지내는 것도 또한 임금의 은혜다. 네, 이거요. 강호의 가을이더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소정, 작은 배를 가리키겠죠. 소정에 금을 실어 흘리뛰어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해옴도 역근운이셨다. 강호의 겨울이더니 눈의 깊이가 자이 넘다. 이건 한자가 넘는다는 뜻이죠. 여기 지금 그 남다라는 거와 넘다라는 것은 이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으면 넘겠죠. 삿갓을 비껴 쓰고 누역, 일종의 도롱이, 비옷 같은 거죠. 옷을 삼아서 이 몸이 춥지 않은 것도 역군이셨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외형적 틀을 그 383쪽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 외형적 틀을 연배열 장치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죠. 그런 그 외형적 틀을 연배열 장치로 사용하는 방식. 이런 사용하는 방식에는 첫 번째가 시간적 순차에 따른 배열이 있죠. 그래서 이 시간적 순차에 따른 배열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공간적 순서죠. 공간적 순서에 따른 배열. 자, 공간적 순서니까 이건 이제 1곡, 2곡, 3곡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고산 9곡 가면 1곡은 어디 매우, 2곡은 어디 매우, 3곡은 어디 매우 가고요. 세 번째, 자, 이거 넘버링을 하세요. 윤리적 덕목에 따른 배열. 여기에 보면 이거는 이제 뭡니까? 충의, 예, 지, 신. 이 순서대로 이제 배열이 되는 거죠. 자, 그걸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추나 추동. 그래서 춘사, 하사, 추사, 동사. 그래서 각각 열수씩이죠. 근데 그 열수도 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어떤 시간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조의 종류와 그 향유층이라고 하는 게 있죠. 보통 이제 시조는 그 양반들이 주로 이제 많이 누리는 그런 것들로 상당히 이제 많이 그 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조는 평시조가 이제 상당히 중시가 되고 그 다음에 연시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윤선도가 어부사시사를 쓰긴 썼지만 자 393쪽을 보세요. 393쪽에 그
세 번째 단락에 한 10줄 정도 내려가면 이런 말 있죠. 그렇다면 연시조가 문학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에도 시조문학이 단시조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은 왜일까? 그게 두 가지의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시조를 즐긴 향유층은 지식인들이다. 지식인들. 그리고 자, 393쪽 마지막 단락. 다음으로 시조가 악곡과의 관계 아래 발전해 온 장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곡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94쪽. 3번 사설시조. 자, 사설시조는 뭘 의미한다? 시조를 필게 하세요. 멸망시키는 핵심적 요인이다. 시조를 멸망시키는 핵심적 요인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395쪽에 가면 이제 그 밑에 시가 하나 나오죠. 초장부터. 귓돌이. 이 귓돌이는 귀뚜라미를 가리켜. 귓돌이. 어여쁘다. 뭐죠? 불쌍하다. 벼는 저란 뜻이에요. 저 귀뚜라미. 어인 깃돌이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절은 소리 절절히 스른 소리. 이 스른 슬픔입니다. 슬픔. 제 혼자 울어내어 사창 여인 잠을 살뜰히도 깨우는 거 이렇게 나왔죠. 두어라 제비록 미물이나 무인 동방에 이 무인 동방은 뭐가 같습니까? 독수 공방과 같죠. 혼자 빈방을 지킨다. 예, 내 뜻 알리는 너 적분인 가노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3장과 5장의 노랫말이 좀 길어졌죠. 어쨌든 이건 이제 5장의 악곡 형태를 취했다. 자, 396쪽의 마지막 줄을 보세요. 396쪽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 다시 말해 사설시조의 미학. 이 사설시조의 미학은 아정. 이 아정이라는 것은 우아 라자의 바를 정자예요. 우아하고 바르다. 그런 그 격조를 지향하는 평시조의 규범적 미학을 흩뜨리고 벗어나는 데서 시적 호소력을 획득하는 바로 일탈성의 미학이다. 할 수가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설시의 특징, 이런 유희, 또 희화화. 이 희화화라는 것은 웃기게 표현하는 거죠, 뭔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일탈의 미학이라는 겁니다. 평시조의 진정성을 뒤틀고 흐트리는 데서 맛본 일탈의 심미적 즐거움. 397쪽에 1행부터 4행까지 밑줄 쫙 쳐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시조가 하나 나오죠. 사설 시조가 긴 게.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이 시조는 뭡니까? 가렴주구를 일삼는 삼가놀이를 비판하는 거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뭐 깔따기 하면 목이고요. 삼의학 이거는 이제 사마귀를 이야기해요. 사마귀. 그다음에 거절이라는 것은 오이, 참외, 호박 등의 해충 등을 가리키고 이런 그 여러 해충들을 통해서 이제 그 탐관 오리를 비판하는 거죠. 그 399쪽의 세 번째 단락 첫째 줄에 보면 시조와 가사는 다 같이 그 중심 향유층이 사대부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의 향유 기반을 지니고 있다.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의 첫째 줄 시조는 위쪽으로 왕실에까지 향유층의 폭을 넓혀 왕까지도 시조를 창작하고 즐겼지만 가사에서는 이런 사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나오죠? 세 줄 밑으로 내려가면 시조의 경우 향폭이 서민층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성층까지도 넓히지도 않는다. 물론 이제 기녀들의 이제 시조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시조는 많이 쓰지 않았다는 거죠. 자, 400페이지로 가서요. 400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 다음 밑줄 쓰요. 가사가 개방적인 장르임에 비해서 시조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장르다. 밑줄 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4대부 시조가 이제 중에서도 401쪽의 셋째 줄, 밑줄 치세요. 18세기 이르러 가객 시조가 급격히 부상했다. 이제 이 가객은 중인들이 이제 가객이죠. 가수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의 둘째 줄에 음악적 요인의 동그라미 쳐서 음악적 요인도 작용했다. 시조라는 거. 자, 402쪽으로 넘겨볼까요? 자, 거기 첫째 줄, 둘째 줄에 또 밑줄 치세요. 4대부 시조의 대표적 유형이면서 4대부들의 정신세계를 가장 집약적으로 내보이는 작품명을 꼽는다면 강호 시조와 그다음에 교훈 시조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 단락의 넷째 줄에 보면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선민의식. 특히 이제 양반들은 선택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선민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자, 403페이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4대부 시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유형을 더 둔다면 연군 시조, 임금에게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소리죠. 우국 시조,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태 시조, 세태를 꼬집는 거죠. 취락 시조, 술에 취해서 즐거워하는 거죠. 기행 시조, 여행을 가는 그런 걸 기행 시조라고 하죠. 그 밑에 3번의 가객 시조를 보면 가객 시조는 첫째 줄, 둘째 줄 밑줄 치세요. 중간층 지식인들 가운데 특히 시조를 전문적으로 즐기며 창작하는 가객들의 작품이죠. 그래서 그 가객의 대표적인 사람이 404쪽에 밑에서 넷째 줄 보면 김천택의 청구형은 김수장의 해동가요, 박효관 안민영의 가곡 원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405쪽에 보시면 405쪽 네 번째 단락의 셋째 줄 4대부 시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훈 시조. 이건 이제 4대부죠. 4대부. 이런 것들이 이제 가객 시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가객들은 중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중인들은 이런 뭐 교훈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406쪽의 첫째 줄도 밑줄 치시면 가객 시조의 주류를 이루는 취락 시조에서도 강하게 나타난다. 나오죠. 강호자연을 노래하는 작품은 많이 발견되지만 이 4대부 시조에서는 강호 시조로 기속이 될 수 있지만 가객 시조는 그냥 취락 시조에 기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객 시인의 개인적 욕망이 강호 자연을 매개로 해서 표출되고 있지만 4대부의 강호 시조처럼 자연과의 합의를 통해 조화로운 세계의 완성을 꿈꾸는 그런 것으로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406쪽의 그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안분지족하는 은일적 삶이 많이 부각이 된다는 거죠. 달 속의 자연 속에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세상을 초탈하려는 그런 체념의 어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녀시조가 나오는데 기녀시조는 407쪽에 세 번째 단락에 나오죠. 현재 전하는 기녀시조가 이처럼 적은 것은 기녀들의 시조 창작이 많지 않아서라기보다는 4대부 시조나 가객시조에 비해 작품이 전승되고 기록될 여건이 나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녀들은 408쪽에 네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작품 세계는 신분적인 특수성이 있었다는 거죠. 신분적인 특수성. 자, 이런 신분적인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기녀들의 시조는 뭐랄까 애정 시조가 많았다는 거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409쪽의 시조의 역사적 흐름 여말선초. 자, 우리가 이제 여말선초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말선초라는 말은 국문학에서 고려말 조선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말선초에서는 시조 형성 시기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고려에 대한 충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쓴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412쪽의 형성계시조, 형성기라고 나오죠. 이 형성계시조는 둘째 줄에 보면 육아 이념의 밑줄 치세요. 이상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새롭게 등장한 진보적 지식인으로서의 초기 4대부들이 겪는 현실 정치의 문제가 작품의 중심 제재를 이루고 있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 단락의 첫째 줄에 보시면 현실 정치의 좌절을 노래하는 시조가 있고요. 또 그 다음 단락의 첫째 줄에 보면 정치 현실을 풍자한 신흥 사대부들의 시조가 있습니다. 자,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자, 413쪽. 자, 거기 이제 보면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우래라. 험하구나라는 뜻이에요. 반가운 배아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일종의 자연물의 알레고리. 이 알레고리라는 것은 1대1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신돈의 전행이죠. 신돈이란 승려에게 어떤 권리를 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고려 말의 부정적인 정치 현실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414쪽에 보면 셋째 줄에 이제 이 정도전이 조선을 만들고 나서 이런 시를 썼죠. 선인교 날인물이 자동에 흐르르니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뿐이로다. 아이야 고극 흥망을 물어 무엇하리요. 라는 그러니까 어떤 조선으로 이제 가는 어떤 단계 이런 걸 통해서 그 고려 말과의 대조 이런 것들 쭉 써놓은 게 이 작품이죠. 415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세조의 왕의 찬타를 둘러싸고 창작된 절이의 노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둘째 줄에 생육신한 사람 원호입니다. 원호. 이 둘째 줄에 이 원호의 이런 시조가 있죠. 간밤에 우던 여울은 여울이죠. 여울. 슬피 울어 지내어다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울어겠죠. 울어 보내도다. 저물이 거슬이 그러니까 거꾸로 흐르게 하고죠. 나도 울어 내리다. 그러니까 울어서 이 내다는 것은 이제 그런 상태로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종이 영월에 유배되자 영월 서쪽에 집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영월 쪽을 바라보며 눈물로 임금을 그리워했다고 하는 그런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6쪽에 보면 이제 밑에 시조가 하나 나오죠. 거기 이제 보면 그 육진을 개척하면서 창작한 김종서의 시조가 있죠. 삭풍은 이렇게 나왔죠. 삭풍 북쪽 바람을 가리키죠. 나무 끝에 불고, 명어로 눈 속에 찬디 차가운데 말리 변성이죠. 변성. 이 가변자예요. 가변자, 성성자. 일장검을 웃어서 긴파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조선 중기는 이제 발전기의 시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조선 중기 시조는 사대부들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418쪽에 세 번째 단락에 여섯째 줄 정도에 보면 밑줄 치세요. 이 시대의 시조는 조선조 사대부들의 정신세계가 가장 잘 발현된 사대부 시조의 개화기다. 이 조선 이 중기가 바로 이제 시조의 개화기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강호 시조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훈 시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게 되죠. 특히 이제 425쪽을 보시면 우국시조 이런 게 이제 많이 생겨요. 425쪽 우국시조 이런 게 있죠. 설을 싸 설을 쉬고 그 서러울 쉬고 민망함이 끝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빼앗긴 어떤 서러움 이런 노래를 쓴 거죠. 그 밑에 두 줄 내려가면 정광천의 술회가죠. 힘사를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426쪽에 4번. 기녀시조의 문학적 수준 땡땡 하시고요.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죠. 기녀시조의 문학적 수준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4번에서 5줄 내려와서 밑줄 치세요. 기녀시조가 주목받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사대부시조는 그들의 성리학적 세계관에 따라 가치 지향성이 강해서 시로서의 순수한 서정적 정치를 맛보기가 어렵다. 427쪽의 두 번째 단락적 줄 시조를 창작한 30여 명의 역대 기녀 시인 가운데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시인들이 이 시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황진이, 홍랑, 한우, 이매창, 부안에 가면 매창공원이 있죠. 얘 이제 이름은 이제 계랑이라고도 하죠. 배와 기녀 시들이 이 시대 인물이다. 거기에 보면 이제 황진이의 시조 나오죠.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 이게 이제 뭡니까? 기나긴 밤의 허리. 이게 뭐예요? 시간의 공간화죠. 시간을 공간을 만들어버린 거죠. 준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사랑하는 님 오시는 날 밤에는 굽이굽이 펴겠다. 그 다음에 청살리 벽계수야도 있죠. 밑에 수의감, 쉽게 감을 자랑하지 마라. 일도장애 한 번 푸른 바다를 건너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명월이 만 공산. 공산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 명월은 첫 번째는 밝은 달이고요. 두 번째는 황진이를 가리켜요. 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수사법 중에 중의법이라고 하죠. 두 가지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 거 중의법이라고 합니다. 자, 428쪽에 이제 또 마지막 밑에 보면 시조가 나오죠. 북천이 맑다 하거늘 우장 없이, 그러니까 우비 없이 이런 이야기죠. 길 나가니 산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다. 오늘은 찬비를 맞았다. 그래서 얼어잘까노라. 이 찬비는 뭐 물론 첫 번째는 찬비일 수도 있지만 한우라는 기생의 그 한자가 탈 한자에다가 비우자죠. 만났다는 거. 얼어는 이제 사랑한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중의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우가 어째서 얼어잘까? 무슨 일로 얼어잘까? 원, 앙침, 비치금. 어디다 두고 얼어자리. 오늘은 찬비를 맞았으니 녹아잘까노라. 나오죠. 429쪽. 조선 후기에 전환기 시조. 가객이 등장을 하는 거죠. 중인 가수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430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 넷째 줄에 보시면 끝에 향유층의 확산보다 새로이 등장한 가객층이 시조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심 향유층으로 떠올랐다.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시기를 이제 중심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설 시조가 이제 많이 성행이 되면서 시조가 탈이념화가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435쪽의 마지막 단락. 자, 거기 첫째 줄부터 보시면 사설 시조는 거의 대부분이 작자 미상의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중심 작가 내지는 향유층을 명확히 밝히기가 쉽지 않다. 중심 작가층을 중간층 가객으로 보는 견해, 사대부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대부를 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자, 436쪽에 보면 4개는 원수가 없어 개와 닭이 큰 원수다. 나오죠? 그래서 벽사장 깊은 밤에 품에 들어 자는 임을 자른 목 느르여 폐에 쳐울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임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뭐 캉캉 짖고 뭐 이런. 그러니까 6월 유두 백종 전에 썰어져 없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걔를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상당히 무서운 노래도 나옵니다. 자, 439쪽에 3번 향촌사족의 시조와 기행. 이 향촌사족이라는 것은 이제 시골 양반이죠. 자, 향촌사족의 반대는 뭡니까? 경화사족. 서울 양반이죠. 그래서
이 향촌사족은 이렇게 쓰세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죠.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445쪽을 펴보시면 45쪽에 시조가 하나 나오죠. 기러기 우는 밤에 내 홀로 잠이 없어 잔등 남아있는 등을 도도하고 전전불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다는 소리죠. 한 차에 창밖에 굵은 빗소리에 더욱 망연한다. 굵은 빗소리에 천리에 만나다가 천리에 이별하니 천리 꿈속에 천리님 보고구나. 꿈깨야 다시금 생각하니 눈물겨 하노라. 이 천자가 계속 나오죠. 시시로 생각하니 눈물이 몇 줄기요. 북천 상한 이 설이 맞은 기러기죠. 이 설이상자의 기러기 안자예요. 어느 때요. 어느 때에 돌아올고 두어라 연분이 미진하면 다하지 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그래서 이게 이제 평안도 맹산의 기생 강강월의 작품이고요. 한양에서 온 이미 떠나버린 후 밤마다 그리움에 눈물 짓는 애절한 심사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화합할 수 없는 화합의 욕망, 풀어낼 길 없는 기다림의 정한 이런 것이 연작시조를 낳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욕망이나 한이 그런 그 길들여진 감정의 틀에 편안하게 살지 않는 새로운 시적 내변화의 길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이런 작품들도 상당히 작품의 어떤 특징, 작품의 면모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시조 부분이 길었는데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눠서 강의를 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가사와 잡가를 강의해서 고전 시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복습을 하셔서 자기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